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작에 떠오르는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예상보다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40일째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장 기간. 이번 주 후반에 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자, 연방정부의 셧다운, 미국 경제에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원래 예전부터 이제 저희 같은 분석가들이 셧다운 일주일당 성장률 0.1%씩 하향되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4주가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 미국 성장률이 1% 후반이 아니라 1% 중반 밑으로 꺼지는 건 꺾여야죠. 아닌가. 네. 그런 걱정을 했는데 10월 FOMC 파월 의장은 그 한 달 동안의 셧다운 기간 동안 한 0.1% 정도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견조한 편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조금 더 논의가 진척되는 이유는 지금 수백만 명의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 상태에서 비행기조차 이제 뜨지 못하는, 왜냐면 항공 그 공항 쪽에서 일하는 공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위기 상황까지 몰리면서 민주당도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정도에서 이제 협상에 타결, 지난주 막판에 그 실마리들이 오바마 케어가 너무 트럼프가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주면 우리도 좀 타협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오늘도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안에 뭐 여러 베팅 사이트들,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데서 이번 주 후반을 예측했는데 시장이 그 정도 보면 그거보다는 좀 앞에 타협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셧다운이 지속되면 4분기 마이너스 성장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자, 연방정부 셧다운 임박 소식은 나오고 있지만 고용 지표는 여전히 깜깜이 상태에 들어가고 있죠. 네. 지금 고용정보업체 챌린저가 10월 미국 내 일자리 15만 3천 개 이상 감소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03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미국 고용 시장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올해 누적적으로 미국에서 해고가 가장 컸던 건 뭐 기억하실 겁니다. 연초에 일론 머스크가 예산 효율부 도지라는 걸 앞세워서 무려 30만 명의 공무원들을 자르면서 그게 이제 올해 미국 고용 지표의 취약성에 부각의 원인이 됐는데, 이번 15만 개 일자리 해직에서 좀 눈에 띄게 보이는 분야 중에 하나는 뭐 일부 이제 뭐 AI라든지 이제 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효율성이 올라오는 부분, 그쪽에 대해서 인력 대체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용은 제가 이전에도 여기 출연할 때마다 얘기 드렸는데 올해 8월 달에 미국의 계속 실업 수당이 올라오면서 고용 지표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관세가 메인이라 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도 못할 것이다, 경기는 아직 양호하지 않느냐 했는데 고용 지표는 지금 부러진 상태에서 계속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국 고용이 좀 견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난주에 미국의 뭐 일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업체들은 9월, 10월 2달 연속으로 미국 일자리 수가 감소, 마이너스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해고 데이터랑 연결돼서 좀 아래쪽에 압박, 푸시를 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민간 부문을 살펴보면 기술 분야의 기술 감축, 그러니까 AI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할수록 일자리 감축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네네. 현실화가 됐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AI 산업 성장과 함께 고용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도 뭐 AI의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루화되는 일자리를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얘기도 있긴 하신데, 이번에 15만 개 일자리 중에 AI 일자리는 대략 20% 무시할 수는 없죠. 3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게 앞으로도 좀 구조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사람을 덜 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을 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15만 개 중에 무려 3분의 1, 30%가 넘는 일자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사라졌느냐? 비용 절감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5만 개의 일자리가 기업들이 이제 그동안 높아진 금리라든지 물가 사정들, 원가 부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것도 아까 고용 지표의 연결선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담으로 인해서 이 코스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들의 일자리 줄인다. 이게 제가 봤을 땐 AI 쪽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당분간은 될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미국의 일자리들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몇몇 기관들의 낙관적인 추론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그렇게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고용은 관성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기조가 꺾이면 그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미국의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여전히 고용의 하방 압력이 좀 높게 작용할 것이다. 그쪽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AI 성장과 함께 앞으로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감축이 되겠지만 비용 절감이 더 큰 포인트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물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이다, 아니면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연준 의사 안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지금 물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관세 충격에 의한 물가 압력이 내년도까지 지속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그거를 이제 아예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미루거나 분산을 시켜놓은 거죠, 사실. 그런 거에 따르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은 들어오는데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본 수치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항공운임이 3개월째 좀 오르면서 네. 미국 내에 서비스업 쪽, 특히나 운송 관련된 그럼 미국 경제가 다시 좀 좋아지는 쪽이 아닌가 했는데 상반기에 무려 그 항공운임이 15%, 20%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공사들이 전체적인 여객의 편수라든지 그런 공급을 줄이면서 항공운임이 그 반작용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이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자동차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 헤비트럭 판매량 감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구재 사이클들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동차 판매가 줄게 되고 그러면서 선수요에 따르는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세에 따르는 물가 상승 요인만 봤지만 수요가 줄기 때문에 미국 물가가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는 상쇄 효과들도 같이 발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 관세 부과되고 미국 물가가 일부 올랐지만 지금까지 9월 달까지 수치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 물가의 안정 범위를 잡고 가는 제일 중심에 있는 요인이 아닐까. 그리고 저희는 물가는 내년까지도 예상 수준을 그렇게 훌쩍 넘을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최근에 유가나 컨테이너 운임만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용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지만 고용 둔화는 계속되고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네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방금 네. 길게 얘기 드렸던 바와 같이 물건 특히나 가격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라든지 뭐 아니면은 일부 이제 수요에 관련돼 있는 뭐 해상 운임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안정화되면서 수요 쪽에서 받고 있는 물가에 대한 텐션은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분명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관세 물가에 대한 부담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 주요국들 간에 우리나라도 25%에서 15%까지 합의 보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실질 관세 부과율 자체도 안정화돼서 그쪽에 대한 압력이 더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이런 수요 쪽에 오히려 스트레스들이 지난 주말에도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가 데이터 집계 이래로 미시간 내 소비 심리죠. 바닥 수준이 50.3포인트,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게 떨어질 정도의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적인 부분이 이제 그동안 미국이 소비가 좋아서 상당한 경기를 버텼는데 그쪽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요인으로 주택 시장을 뽑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 역시 일부 경제 부분이 이미 침체 상태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택 시장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중금리가 지속된다면 주택 시장 역시 좀 불안해질 텐데요. 그러니까 방금 네. 물가 쪽에서 아까 제가 수요가 압력 둔화되는 쪽을 얘기를 많이 강조드렸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미국 CPI에서 무려 40%, PC에서 20%를 차지하는 게 이 주거비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앵커님 실질 주택 가격이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실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물가를 배제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로버트 실러 교수가 추정하고 있는 장기 1800년대 후반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이 대략 그 지수 기준으로 220포인트를 찍고 있다는데 이게 높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예, 그걸 비교할 만한 시점이 언제냐? 2008년 금융위기가 뭐 때문에 일어났죠?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주택 거품 붕괴 때문에 일어났죠. 그때 물가를 배제해 놓은 실질 주택 가격이 얼마였느냐? 190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반토막까지 나다가 지금 2010년대부터 저금리와 팬데믹 과정에서 공급 유동성이 막 풀리면서 주택 가격이 무려 서브프라임 때보다도 지금 실질 가치로 10%나 높은 수준의 지금 미국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 3월 달 이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월 미국의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 이 주택 가격은 전체 미국 아까 얘기 드렸던 주거비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달부터 파월 의장이 지금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지금 과도하게 비싸진 미국 주택 시장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해도 모기지 금리가 팬데믹 전후로 대출 금리가 미국이 4% 넘지 않는 한 3%대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얼마냐? 6% 중반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부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고용 시장의 위축 정도만 가지고 이건 잘 관리하면 그렇게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퍼스트 임팩트, 첫 번째 충격은 고용 시장에서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저는 세컨 임팩트로 이 하우징 마켓 자체가 지금 앞으로 물가, 몸통 물가로서 이 주거비가 안정화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부정적인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 힘이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서 연준의 유동성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때 미국의 주택시장 경기가 내년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뉴스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이 서브프라임 때보다 상승하고 있다. 무려 10%나 높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용도 고용이지만 부동산 문제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주말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SNS를 통해서 미국인에게 최소 $2,000의 관세 배당급을 지불할 것이다. 이런 SNS를 또 올렸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도 올해만 거의 뭐 지금 연으로 환산하면 $200억 넘는 관세를 25% 자동차 같은 데 맞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지불하고 있는 돈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지난주부터 심사에 들어왔지만 대법원에서 지금 이 관세 그렇죠. 부과의 네. 위헌성 여부, 상호 보편 관세는 굉장히 대통령 권한을 과도 해석한 부분이다. 대법원장조차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게 전략적인 부분, 민심도 없고 내년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감세를 위해서 관세를 걷어서 메꾸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만약에 이게 위헌 결정이 나면 현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국가들한테 받은 관세 수입을 되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에게 배당을 해서 $2,000씩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저 소식이 그대로 되면 일단 뿌려놓고 나면 또 그걸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사부재리 뭐 이런 식의 좀 쉽지 않은 절차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트럼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발달돼 있는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해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고 유리한 해석이고, 연방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요 관세 부과 여부, 현실성 여부는 만약에 이게 합헌 결정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진짜 현실화 될 거고요. 그 법안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에는 결정이 날 거다. 지금 대법원 결정이. 그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를 한 번 더 미국한테 좋은 이슈일 수도 있지만 이건 거품으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조금 쉽지 않은, 이게 현실화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대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금 12월 FOMC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FOMC에서 연준은 어떤 결정을 할지가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최종적인 금리 어디까지 예상하십니까, 팀장님은? 저희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제 자료를 보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썼던 1년 전에 썼던 연간 전망에서도 올해 세 차례 인하에 내년도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 3.25. 장기적인 중립 수준. 그러니까 그걸 중립금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연이자율이자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수준은 경제 부담을 주지 않는, 긴축적이지도 않고 완화적이지도 않은 수준을 연준 인사들은 롱거런이라고 해서 3%를 찍고 있습니다. 딱 그 언저리까지 낮춰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적당히 버텨주면서 과도하게 높았던 금리 부담은 덜어주는 수준. 저희는 올해 12월 FOMC에서도 연준이 지금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민낯들이 드러나면 저희는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을 거다. 물가에 대한 저항들이 일부 남아 있다고 하지만 내년도는 금리 인하 속도를 떨어뜨려서 상하반기 아마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교체되니까요. 파월 의장 후임자가 들어올 때쯤에서 다시 인하를 시작해서 두 차례 3.25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온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되게 좋아하시는 재료지만 그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은 한 번은 미국 경제가 휘청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골디락스 측면에서 경제 부담을 주지 않는 3.25라는 숫자를 향해 완만하게 완화 경로로 가는 게 미국 시장이 올해 그래도 두 자릿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 기조를 유지하려면 딱 이 정도 연준의 지원이
있어야. 그래서 아까 고용지표의 부담이나 주택시장의 둔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긴 하지만 미국 이외에 우리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금리 낮춰놓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논유에스 지역에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힘까지 더해져서 내년도 시장까지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침체 가능성 미국도 덮고 그 힘으로 글로벌 경제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겠다. 뜨겁지는 않지만 네. 돈의 힘으로 가는 장세는 좀 더 유효하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격한 금리 인하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일 텐데요. 최종 금리 3.25%대로 예상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시장은 만물 랠리라고 해서 뭐 금융시장, 그 금 가격도 좋았고요, 비트코인도 좋았고 다 잘 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서 유독 채권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의 매력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올해 미국 전체 채권 시장에 투자했을 때 뭐 네. 1년짜리부터 30년짜리 그걸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최근에 미국 금리가 또 12월 기대가 꺾이면서 약간 올랐잖아요. 네네. 그거 꺾이기 전까지 10월 말까지 4%가 깨지고 내려갔을 때 6.8%였고요. 미국 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 배제해 놓고요. 순수 채권 수익률이 그 정도였고 요 근래 금리가 좀 올라와서 부담이 생겼다 해도 6%에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 지수만 굉장히 유념해서 보고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앵커님이 지적하셨던 금하고 코인이 올해 3분기까지 채권 시장이 빌빌댈 때까지만 해도 유동성의 안전자산 역할을 대체하면서 금은 이자도 안 주는데 그런 쪽에서 수혜를 입고 왔지만 네. 최근 채권 시장이 다시 미국의 고용지표나 이런 거 슬로우해지면서 인하 기대들을 조금 물고 들어왔을 때 미국 30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채권은 이자도 주잖아요. 그러면서 금으로 흘러가던 그 대체 역할을 하면서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는 쪽에서 저는 여전히 미국의 내년도까지 기준금리가 3% 초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12월 인하 기대까지 프라이싱하고 미국 10년 금리가 불과 우리 한 2주 전까지만 뭐 한 열흘 전만 해더라도 4% 밑이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4.1까지 올라온 기조에서 내년까지 미국 10년 금리는 3.8 아니 3% 중반까지도 아직까지 하방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 완화될 때 제1순위로 수혜를 보는 건 다른 자산 가격들도 좋겠지만 미국이 경기가 좀 슬로해지면서 돈이 풀리는 과정에서 채권이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나야 그리고 금리가 충분히 낮아져서 채권 같은 거 관심도 없어져야 또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을 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 채권 시장 상대적으로 조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30년 투자했다가 마이너스였다. 올해 지금 다 플러스로 전환하셨습니다. 아까 한참 수익 좋을 때는 10% 두 자릿대 수익률까지도 갔는데 최근에 조금 수익률이 떨어진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 투자기에는 남아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금으로 쏠렸던 유동성이 이제는 미국 채권 쪽으로 향해 갈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금 가격 올해 내내 급등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요인으로 탈달러를 많이들 뽑고 있는데 달러 가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미국 30년 금리가 떨어질 때 금 가격 조정 이 메커니즘이 뭐냐 미국 30년을 사시는 분들은 미국 자체 신뢰성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30년 뒤에 미국이 안전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미국 자체와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죠. 뭐죠?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 30년 금리가 10년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면서 그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그 둘의 금리 차이 30년이 10년보다 더 강해져서 눌릴 때 달러 인덱스는 역으로 그 둘의 상관관계가 팬데믹 이후에 집계해 보시면 2022년 이후로 0.9%가 0.9 그러니까 90%를 그 금리차 축소가 달러 가치에 연동해서 설명합니다. 내년도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조금 약세로 흘러갈 요지도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의심받았던 이 관세 전쟁 속에 과연 미국채나 달러를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서 초장기 금리들이 조금 안정화되는 경로들이 온다면 내년도에 생각보다 달러는 그렇게 많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재료일 수도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은 우리나라 사학개미들하고 조금 연계해서 우리가 아웃플로가 많아서 원달러 환율이 유독 약한 거라는 것도 좀 설명이 되는데 일단 달러 가치 자체로만 얘기 드리면 미국의 신뢰성 회복과 함께 내년에 생각보다 많이 약해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글로벌 시장, 자산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미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 우리 시장, 일본, 아시아 증시 모두 좀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계속되는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올린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자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미국과 비미국 증시의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올해 이미 승부가 좀 났죠.
지난 2년은 미국 증시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미국 네. 증시가 지수 기준으로 20% 넘게 올라갈 때 미국의 성장률이 2% 후반대였어요. 작년 2.8, 23년 2.9%. 그리고 금리는 높았죠. 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막대한 재정의 투여가 그 유동성 공급에 미국의 유동성 공급의 원천자였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줘도 정부가 GDP에 예상한 수준의 뭐 3에서 4% 이상의 적자를 쏟아부어주면서 그 유동성의 진원지가 미국일 때 미국이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은데도 우리나라, 중국, 심지어 유럽 그 우방국들이 미국 좋으면 같이 좋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난 2년간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릅니다. 미국이 이제 재정 쪽은 올해 셧다운까지 겪으면서 그 메인 유동성 공급이 끊기면서 이제 연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그 바통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 사이 충분히 금리를 낮춰놓고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 non-US 지역이 좋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정부 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보다 재정 적자를 더 쓰고 있거든요. 이 흐름들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미국 정부도 좀 돈을 쓰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부 부채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그쪽에 직접 유동성 인젝션 쪽은 조금 진정해야 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 QT 경로와 같은 유동성으로 미국은 자빠지지 않는 수준이고요. 예, 주요한 유동성 공급자는 non-US 쪽에 아직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준은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한국은행은 10월에도 금리를 동결했고요. 11월 금통위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우세합니다. 이런 와중에 노무라는 내년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는 뭐 올해 그 노무라라든지 주요 IB들이 3분기까지 우리 기준금리가 2%까지 혹은 1%대 콜할 때 그때도 저희는 2.25였고요. 한국 경제가 올해 큰 틀에서 바닥을 치고 나면 내년도까지 개선되는 방향. 경기는 통화 정책보다는 우리는 올해 추경, 내년에 확장적 재정 및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는 준 정부 기관들의 예산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그쪽에서 경기 모멘텀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추는데 경기까지 고려하면 올해 3분기에 한 번 정도 낮춰주고 나서 오히려 인하 시그널을 안 주는 게 맞겠다 얘기인데 지금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그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주요 IB들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 회사도 내년도 성장률 2%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지금 고환율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상당히 통화 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까지 저희가 한은에서 완화 기대는 좋았지만 저희도 지금 실질적으로 인하를 단행하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만 안정되면 한 번은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금 현 2.5%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그걸 반영해서 지난주부터 국고 3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무려 0.3%포인트 이상 올라간 2.8, 2.9대까지 지금 솟구친 게 금리 인하 기대가 실질적으로 소멸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못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살짝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글로벌 IB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뭐 시티도 그렇고요. 골드만, JP모건 계속해서 성장률을 높여가고 있는데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 전망과 함께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 성장은 이번에 반도체 이 호황과 함께 내년도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만 해도 150조를 벌 거다. 뭐 난리도 아닌데요. 네. 근데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르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버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지금 한국은행 1% 중반대 이건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아마 이번 11월 달에 한은도 수정 경기 전망을 1% 후반대까지 내년 성장을 상향할 수밖에 없는 민간에서는 2%까지 보기 때문에 경기는 좋아지는 방향이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야 되는데 환율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지금 나가 있는 주식 수가 외국인들이 우리 사준 주식을 이제 2천억 달러 이상 초과하는 우리 그 밖으로 뿌려지는 그러니까 한국의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습니다. 한국 CDS는 지금 50bp로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펀더멘탈 여건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환율은 지금 이제 대외 증권 수지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1,400원대 좀 당분간 좀 묶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들 오늘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윤여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